공급이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야지 저희가 공급 우위가 아니라 유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텐데요. 공급의 정책만 보면 공급 우위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유가의 역풍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면요. 저는 유가가 올라가도 한 70달러. 70달러 정도면 매도를 하시고 반대로 유가는 공급 우위 전망이 없어지려면 유가가 바닥을 쳐야 된다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금운동 시세가 워낙 좋게 나와서 다들 그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유가도 굉장히 좀 핫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저유가 시대를 얘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보다는 또 공급 우위의 시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부장님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금운동은 상당히 저는 좋게 보지만 이 에너지, 그중에서도 원유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점심 때도 저희 고객분들한테 들은 질문이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약세로 갈 거고 더 추가적으로 약세로 간다라고 하면 수혜를 받는 게 결국 원자재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종합원자재 지수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에너지예요. 그러면 달러가 약세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원자재 펀드에 투자하셔라 라는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원자재 펀드는 투자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가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자재 펀드에서 50% 이상이 에너지고 그 에너지의 대부분이 원유라고 보면 원유 시장은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원유 시장은 공급 우위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과거 4년 동안은 저도 유가 전망을 할 때 배럴당 70달러 선 유가는 상당히 단단한 바닥이에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던 게 그때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화석연료 산업들을 규제를 했었고 또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세 자체가 제어가 됐고 동기간에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가 이끄는 오펙 플러스 동맹국들도 감산을 하면서 유가의 강세를 주도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70달러 정도가 상당히 단단한 유가의 락바텀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컸어요. 근데 저희가 다시 바이든 행정부보다 조금 더 바로 앞에 정부였던 트럼프 1기 행정부로 돌아가 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가 에너지 독립 정책을 쓰면서 유가를 계속 끌어내리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럼 트럼프 2기 행정부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또 에너지 정책이 드릴 베이비 드릴입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은 시추를 계속해서 원유 생산을 계속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럼 일단 미국에서는 가격만 어느 정도 적당하게 맞춰주면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공급 우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요. 또한 지난해까지 국제유가의 하단을 받쳐왔던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이라고 하는 게 올해 4월부터 끝났습니다. 올해 4월부터 자발적 감산 하루 평균 220만 배럴을 언와인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회를 하면서 계속 증산으로 돌아서고 있고 올해 연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감산이 일평균 200만 배럴이 대기하고 있고요. 또한 내년도 말에 오펙 플러스 감산 중에서 일평균 150만 배럴 규모가 또 만기가 도래를 해요. 그러면 올해 220만 배럴만 증산으로 돌아서는 게 끝이 아니라 올해 연말 되면 또 추가적으로 200만 배럴이 내년에 증산이 될 거고 또 내년도 말 가면 또 150만 배럴이 또 감산됐던 부분이 증산되는 걸로 돌아선다라고 보면 수요가 공급이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야지 저희가 공급 우위가 아니라 유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텐데요. 공급의 정책만 보면 공급 우위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유가가 올해 연초 1분기 한때 배럴당 80달러 정도까지 찍고 나서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왔는데 저희도 연간 전망상에서의 밴드는 배럴당 50에서 80달러를 제시해 드렸는데 저희 하반기에 국제유가 특히 그중에서도 WTI 원유 가격의 전망 밴드는 45에서 70달러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유가가 60달러대 중반까지 다시 또 반등을 해서 지금 단기 유가 강세 아닌가라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70달러 정도 가면 매도 기회가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유가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재료가 러우 전쟁이 아직은 좀 장기화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텐션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갈등을 빚던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역 협상 잘 되면 또 전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원유 소비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치가 유가의 하단을 받치면서 50달러대로 내려갔던 유가가 지금은 60달러대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 하반기 언제 시점이 되든 러우 전쟁이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고요. 뭐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동 긴장도 빨리 완화를 시키고 싶어 할까요? 왜냐하면 또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물가에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저유가를 표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유가의 역풍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면요. 저는 유가가 올라가도 한 70달러. 70달러 정도면 매도를 하시고 반대로 유가는 공급 우위 전망이 없어지려면 유가가 바닥을 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바닥을 치려면요. 결국은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겠죠. 유가가 너무 내려가서 드릴 베이비 드릴을 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생산을 못하는 구조가 나오거나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좀 도산하는 수익성이 안 나와서 결국 저희 2014년에 유가가 폭락하고 2020년 전까지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신용 스프레드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도산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런 상황이 나와야지 드릴 베이비 드릴이 안 먹히는 거겠죠. 또한 유가가 너무 내려가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오펙 동맹국들이 이제는 다시 유가 밑에 받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유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 전망을 보게 되면 공급 우위, 그 점에서도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거고 또 앞서 제가 달러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당연히 이종 통화를 쓰는 국가들의 구매력이 좋아지면 원유 수요가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은 분명히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과거에는 달러가 약세로 가면 유가가 강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달러는 페트로달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어떤 개념입니까? 페트로달러가 나왔던 이유가 페트로가 사실상은 석유잖아요. 페트롤륨, 페트로달러. 미국이 과거에는 전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이고요. 지금도 최대 원유 소비국이긴 하지만 전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동 산유국들에게 원유를 매입을 할 때 달러로 결제하는 체제가 만들어진 게 페트로달러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미국이 최대 원유 소비국이고 최대 수입국이었기 때문에 달러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다라고 보면요. 지금은 미국은 아직은 원유를 순수입하고 있긴 하지만 정유 제품과 석유 제품까지 보게 되면 에너지 순수출국이에요. 그러다 보면 중동에서 더 이상 미국은 가장 큰 고객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위 원유 소비국이고 최대 원유 수입국이다 보니까 중국은 원유 수입할 때 중동에다가 위안화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처럼 달러로 결제되는 비중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원유 시장에서만큼은 페트로달러가 과거만큼 역할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 전망하면서 이제 달러 지수와 각 원자재 섹터 간의 상관 계수를 한번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 귀금속과 산업금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역의 상관 계수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한 1년 동안에 에너지 섹터, 특히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달러 지수와 양의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달러 지수가 약세로 간다라고 해서 유가가 무조건 강세로 가는 시나리오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점에서 달러 약세까지 저희가 전망을 하시면서 원자재 투자하신다라고 보면 뭐 펀더멘탈도 좋고 달러화와 음의 상관계수도 또 크게 나오는 섹터들이 뭐 귀금속이나 산업금속이라고 보면 금운동이 여전히 가장 투자 매력이 있는 원자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도 조금 뭐 중립적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금운동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좋게 보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원자재 시장 투자할 때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물론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원자재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시장을 나가 보면 전통 자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가장 많이 좀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접하시는 게 주식이라든가 채권이겠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이건 예측이 가능한 영역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반면에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원자재 시장이라든가 또는 저희 부서 또 다른 애널리스트가 담당하고 있는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이건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야. 너무 어려워라고 좀 말씀 많이 하세요. 원자재 시장도 펀더멘탈에 대한 그런 생각을 잘 가지고 가시면 투자하기가 상당히 유리하고 쉬운 시장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는데 원자재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 또는 뭐 길목 지키기처럼 가격 지수만 보시고 투자하시고 차트만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전 세계 원자재 공급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 또 수요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 공급과 수요 간의 격차를 봤을 때 공급이 우위가 될 거냐 또는 수요가 우위가 될 거냐를 어느 정도는 좀 가늠하시면서 좀 리서치 자료들, 이제 수급 전망 잘 된 자료들 좀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면 조금 더 장기 투자에서 원자재 투자 성과, 좋은 성과를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투자를 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는 좀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달러 약세는 원자재 시장에서는 강세 요인이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에너지 시장, 그중에서도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가 원유 가격에 무조건적인 강세는 아니다. 상관계수가 과거만큼 역의 상관계수가 안 나온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하시면서 좀 거래를 하신다라고 보면 오히려 달러 약세까지 배팅하시는 경우에는 음의 상관계수가 높은 금, 은, 동 위주로 봐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투자를 하려면 매크로적인 측면도 굉장히 꼼꼼하게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도 살펴보면서 투자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NH투자증권의 황병진 FICC 리서치 부장님을 모시고 원자재 시장 전망과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원자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영상 보시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매일경제신문이 양질의 투자 콘텐츠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해외 투자는 월가월부, 국내 투자는 자이언트, 그리고 코인, 가상자산은 매경 크립토 뉴스 채널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여기 텔레그램에 오시면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AI가 생산하는 투자 메모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들 그리고 텔레그램 보시면서 투자분들께서 꼭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